생일? 아니 명절 때마다 시댁 가는 것도 죽을 맛인데 생일까지 챙겨야 돼? 제 생일날 아들에게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새어나온 며느리의 목소리. 집 하나 사준 걸로 평생 은혜 입은 것처럼 살라는 거야? 저는 그 순간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평생을 바친 돈으로 사준 그 집. 제 허리를 구부정하게 만들고 손가락 마디를 굽게 만든 그 돈이 며느리에겐 효도를 강요하는 도구였던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꺼내 들었습니다. 소유자 이름란에는 아직도 김영자라고 적혀 있었죠. 이제 며느리년에게 그 집 하나가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보여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하루에 행운이 가득하실 거예요. 김영자는 올해 68이었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그녀의 손은 거칠었고 얼굴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들 하나를 키워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시장에 나가 좌판을 펼치고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굽어진 손가락 마디와 허리를 구부정하게 만든 중노동의 흔적들, 그 모든 게 아들 성민이를 위한 거였습니다. 성민이가 5살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서 아들을 꼭 껴안으며 영자는 이를 악물었죠. 어떻게든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자의 삶엔 오직 2가지만 존재했어요. 일과 아들, 그것뿐이었죠. 초등학교 때 성민이가 친구들이 다 학원을 다닌다고 조르면 영자는 새벽 일을 1시간 더 일찍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때 성민이가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녁 설거지 일을 한 곳 더 늘렸어요. 고등학교 입학금이 부족하면 동네 슈퍼에서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했죠. 밤 11시에 집에 돌아와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영자는 그게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의사가 이러다 큰일 난다고 경고했지만 영자는 겨우 이틀만 쉬고 다시 일터로 나갔어요. 아들의 등록금 납부 기한이 코앞이었거든요. 성민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영자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느낌이었죠. 아들이 처음 월급을 타서 고깃집에 데려갔을 때 영자는 고기보다 아들의 당당한 모습이 더 좋았어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성민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영자는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신혼집 문제였어요. 예비 며느리 집안에서 서울에 집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죠. 성민이는 난처한 표정으로 엄마 어떡하지라고만 했습니다. 영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죠. 평생 모아온 예금 통장을 모두 합쳐도 2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강남의 작은 아파트를 사기엔 1억이 부족했어요. 영자는 자신이 살던 다세대 주택까지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이 나이에 이런 큰 대출은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영자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3억 2천만 원.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영자는 서울에 있는 21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낡긴 했지만 학군이 좋고 교통이 편리한 곳이었죠. 아들에게 열쇠를 건네는 날 성민이가 엄마 고마워라고 했을 때 영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며느리 박지선은 화사한 미소로 영자에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효도 열심히 할게요. 영자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제 며느리라는 든든한 가족이 한 명 더 생겼고 아들도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영자의 기대를 배신했어요. 며느리의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차갑게 식어갔죠.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영자가 전화하면 바빠요라며 빨리 끊거나 명절에 내려와서도 방에만 틀어박혀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영자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보고 요즘 누가 이렇게 많이 해요? 라며 한숨을 쉬기도 했죠. 작년 설날엔 더 심했습니다. 영자가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준비한 떡국과 전, 나물들이 상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지선은 그걸 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어요? 그냥 배달시켜 먹으면 되는데. 영자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참았어요. 아들이 중재할 거라 기대했죠. 하지만 성민이는 그저 지선아, 그런 말하지 말라고만 했을 뿐 어머니를 적극적으로 감싸주진 않았습니다. 몇 달 전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지선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죠. 친구 결혼식 축의금 때문에 통장이 텅 비었다는 거였습니다. 영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보냈어요. 며느리가 어려우면 도와주는 게 응당 시엄마의 도리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영자는 우연히 지선의 SNS를 보게 됐습니다. 성민이가 영자에게 보여주려고 며느리 계정을 띄웠다가 깜빡하고 그대로 둔 거였어요. 화면엔 지선이 명품 가방을 들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죠. 드디어 샀다. 오랜만에 나한테 선물. 역시 가방이 최고야. 영자는 그 사진을 보며 뒷목이 뜨거워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100만 원이 축의금이 아니라 명품 가방으로 둔갑한 거였죠. 하지만 영자는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를 틀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참았어요. 며느리도 언젠가는 마음을 열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고 믿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은 영자의 6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핸드폰만 들여다보던 영자는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죠. 통화 버튼을 누르기까지 3번이나 망설였습니다. 혹시 바쁠까봐, 혹시 귀찮아할까봐 두려웠거든요. 신호음이 6번 울린 뒤에야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응, 성민아. 오늘 엄마 생일인데 저녁에 시간 괜찮니? 밖에서 밥이나 한 끼 같이 먹을까 해서. 영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구걸하는 사람처럼 낮고 떨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잠깐 침묵하는 게 느껴졌죠. 숨소리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아, 그게. 잠깐만요, 엄마. 성민이가 수화기를 손으로 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막히지 않았는지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날카롭고 짜증 섞인 톤이었습니다. 생일? 진짜 또? 아니, 명절 때마다 시댁 가는 것도 죽을 맛인데 생일까지 챙겨야 돼? 나 그런 거 진짜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시엄마랑 밥 먹는 거 자체가 숨막혀서 못 견디겠다고. 영자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귓속으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계속 흘러들어왔어요. 오빠는 맨날 엄마 눈치만 보고 우리가 얼마나 바쁜데 그냥 용돈이나 보내. 솔직히 나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거든. 그거 취소하고 가라는 거야? 성민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그래도 엄마 생일인데.
라고 작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진짜 이해가 안 돼. 우리한테 집 사준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맨날 이래?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식으로 효도 강요하는 거야? 집 하나 사준 걸로 평생 은혜 입은 것처럼 살아야 돼? 영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평생을 바쳐 마련해준 그 집, 손 한 번 따뜻하게 잡아주지 못하고 아껴서 모은 그 돈이 며느리에겐 효도를 강요하는 도구였던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다시 성민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어색하고 불편해 보였죠. 엄마, 저 오늘 좀 힘들 것 같아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요. 대신 용돈 보내드릴게요. 그걸로 맛있는 거 드세요. 목소리엔 미안함보다는 빨리 전화를 끊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묻어났습니다. 영자는 입을 열었다 다시 다물었어요. 목구멍이 메었죠. 말을 하려고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괜찮아. 바쁜데 무슨. 죄송해요, 엄마. 나중에 시간 될 때 제대로 식사 대접할게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영자는 한참을 멍하니 핸드폰을 쥔 채 서 있었어요. 창밖으론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그녀가 서 있는 방 안은 냉골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을 때 화면에 알림 하나가 떴어요. 송금 알림이었죠. 10만 원. 아들이 보낸 생일 용돈이었습니다. 영자는 그 숫자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10만 원. 그 돈이면 며느리가 즐겨가는 네일샵에서 손톱 한 번 관리하기도 부족한 금액이었죠. 며느리가 SNS에 올린 그 명품 가방은 300만 원이 넘는 거였는데 말입니다. 영자는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완전히 풀렸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죠. 머릿속으로 지난 5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 날 환하게 웃으며 효도 열심히 할게요라던 며느리의 얼굴, 명절 때마다 차려준 음식상을 대충 먹고 핸드폰만 들여다보던 모습, 전화할 때마다 바빠요라며 빨리 끊던 냉랭한 태도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성민이는 한 번도 어머니 편을 확실하게 들어준 적이 없었어요. 늘 아내 눈치를 보며 어정쩡한 태도로 얼버무리기만 했죠. 그게 영자에겐 며느리의 무례함보다 더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자는 벌떡 일어나 안방 옷장을 열었어요. 옷가지들을 한쪽으로 치우고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던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지만 영자는 꽉 움켜쥐었어요. 봉투 안에는 아파트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서류였지만 내용은 또렷했죠. 소유자 이름란엔 여전히 김영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살게 해줬지만 명의는 아직 영자 앞으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성민이가 결혼 직후에 엄마 명의 이전하면 취득세랑 증여세가 엄청 많이 나온대. 나중에 하는 게 절세에 유리하다고 하니까 일단은 엄마 이름으로 두자라고 했었고 영자도 아들 말을 믿고 그대로 뒀었죠. 영자는 등기부등본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죠.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좋아. 내가 평생 모은 게 너네에겐 아무것도 아니란 거지.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그렇게 스트레스란 거지.
영자는 스마트폰을 들어 포털 사이트에 부동산 중개를 검색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움직임만큼은 정확했어요. 아들 아파트가 있는 곳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번호가 여러 개 화면에 떴죠. 영자는 그중 아파트 바로 앞 부동산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더니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프라임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여보세요, 거기 부동산이죠?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급매로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중개인이 잠시 침묵하더니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 아파트 최근에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좀 더 기다려보시면 더 오를 텐데요. 돈은 상관없어요. 빨리 팔아야 하니까요. 최대한 빨리요. 영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영자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고여서 손에 든 등기부등본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영자는 눈물을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흐르게 내버려뒀어요. 이 눈물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68번째 생일에 해가 지고 있었죠. 영자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가스레인지 위에는 아침에 만들어둔 미역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 정성껏 끓여둔 거였죠. 영자는 불을 켜고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물을 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성민이가 어렸을 때였어요. 생일날이면 영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었죠. 돈이 없어서 비싼 선물은 못 사줬지만 음식만큼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성민이는 그럴 때마다 엄마 최고 라며 환하게 웃었어요. 미역국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영자는 불을 끄고 국을 그릇에 담았어요. 밥 한 공기를 덜어 상을 차렸죠. 혼자 앉아 숟가락을 들었을 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성민이가 보낸 거였죠. 엄마 생일 축하해요. 죄송해요. 다음에 꼭 밥 사드릴게요. 영자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숟가락을 들어 미역국을 한 입 떠먹으니 소금을 덜 넣은 것도 아닌데 아무 맛도 나지 않았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 영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며느리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시엄마랑 밥 먹는 거 자체가 숨막혀. 영자는 설거지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장을 열어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거기엔 그동안 며느리에게 준 돈과 선물 목록이 적혀 있었죠. 영자는 꼼꼼한 성격이라 모든 걸 기록해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니 결혼 1년차 기록이 나왔어요. 설날 용돈 50만 원, 추석 용돈 50만 원, 생일 선물 30만 원짜리 핸드백. 2년 차엔 더 많았습니다. 명절 용돈 각 70만 원씩, 생일 선물 50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 급한 일 있다며 빌려간 돈 100만 원. 3년 차부터는 금액이 더 커졌어요. 차 사는데 보탠 돈 500만 원, 지선이 회사 그만두고 쉴 때 생활비 보탠 돈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영자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계산해 보니 5년 동안 준 돈이 2천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영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많은 돈과 정성이 며느리에겐 당연한 것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당연한 것을 넘어서 스트레스였다는 게 더 화가 났죠.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눈을 떴어요. 꿈속에서도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와 잠을 설쳤거든요.
영자는 세수를 하고 외출복을 꺼내 입었어요. 10년 전에 산 검은색 블라우스와 회색 바지였죠. 거울을 보니 초라해 보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가방에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도장을 챙겨 넣어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지하철을 2번 환승해서 아들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영자는 피곤했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문을 열자 사무실 안에는 중년 남자가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들어가자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제 전화하신 분이시죠? 네, 맞아요. 앉으세요. 서류 가져오셨어요? 영자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건넸습니다. 중개인이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110단지 5층이시네요. 이 단지는 지금 시세가 좋아서 금방 나갈 겁니다. 그런데 정말 급매로 하실 거예요? 시세보다 3천만 원만 낮춰도 한 달 안에 팔릴 텐데요. 한 달은 너무 길어요. 일주일 안에 계약하고 싶어요. 중개인이 놀란 표정으로 영자를 쳐다봤습니다. 일주일요? 그러면 시세보다 최소 5천은 낮춰야 하는데요. 너무 손해 아니세요? 상관없어요. 빨리 파는 게 중요해요. 영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중개인은 잠시 영자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시세가 5억 2천인데 4억 7천에 내놓을게요. 이 가격이면 진짜 금방 나갈 겁니다.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계약하면 바로 명도해야 해요. 집을 비워야 한다고요. 최대한 빨리요. 중개인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건 좀 어려운데요. 보통은 잔금 치를 때까지 한두 달 여유를 주거든요. 그래야 이사 준비도 하고 하니까요. 안 돼요. 계약하면 바로 나가는 걸로 해야 해요. 그게 조건이에요. 영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중개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였어요. 그러면 매수자가 많이 제한되는데요. 급하게 이사 갈 수 있는 사람들만 찾아야 하니까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손님이 원하시니까요. 그럼 오늘 바로 매물로 올릴게요. 영자는 중개인과 전속 중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렸지만 영자는 꾹 눌러 찍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길을 걷는데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 벤치에 며느리 지선이 앉아 있었거든요. 친구로 보이는 여자 2명과 함께였죠. 영자는 본능적으로 옆 건물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지선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언니들, 나 곧 대박나. 시어머니가 이 집을 우리 명의로 바꿔준다고 했어. 진짜? 완전 부럽다. 여기 집값 얼마야? 지금 시세로 5억 넘어. 완전 로또 터진 거지 뭐. 지선이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친구들도 부러운 듯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와, 시어머니 혜자시네. 우리 시어머니는 꼼짝도 안 하시던데. 그러니까. 나도 처음엔 좀 불편했는데 집 준다니까 참아줄 만하더라고. 어차피 몇 년만 참으면 되는 거잖아. 영자는 기둥에 등을 기댄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참았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죠. 그리고 솔직히 시어머니도 이제 나이 많으시잖아. 몇 년 안 남았는데 뭐. 그때까지만 적당히 잘해주면 되는 거지.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몸을 돌려 빠른 걸음으로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거의 뛰다시피 갔죠.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을 때 영자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꺼내 중개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최대한 빨리 팔아주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문자를 보내고 나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단지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저 안에 사는 아들 부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자기들이 살던 집이 곧 팔릴 거라는 걸요. 영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몇 년 안 남았다고? 적당히 잘해주면 된다고? 좋아.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 두고 볼게. 버스는 영자를 태우고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영자의 마음은 이미 결정돼 있었어요.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그 사흘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고 아들의 무기력한 모습이 떠올랐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점점 단단해지는 걸 느꼈어요. 손바닥에 박힌 가시를 빼내는 것처럼 아프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목요일 오후 설거지를 하던 영자에게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손에 묻은 거품도 닦지 않고 황급히 핸드폰을 받았죠. 사모님, 좋은 소식 있습니다.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어요. 그것도 현금 거래 원하시는 분이고 일주일 장안의 명도 조건도 받아들이신대요. 영자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수세미까지 바닥에 떨어뜨렸죠. 내일 당장 계약 가능하시냐고 물어보시는데 사모님 괜찮으세요?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내일 몇 시에 가면 되나요?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계약서 다 준비해 놓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싱크대에 물이 흐르는 소리만 들렸어요. 드디어 시작되는 거였죠. 영자는 이걸 복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것을 되찾는 것뿐이라고,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날 밤 영자는 옷장을 뒤져 가장 괜찮은 옷을 꺼냈습니다. 남색 재킷과 흰색 블라우스, 검은색 슬랙스였어요. 15년 전 성민이 대학 입학식 때 입었던 옷으로 좀 낡았지만 깨끗하게 보관해뒀던 겁니다. 옷을 다려놓고 구두도 닦았어요. 가방 안에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등기부등본, 신분증, 도장, 통장이 빠진 게 없는지 3번이나 체크했죠.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영자는 내일 아들 부부가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해 봤어요. 놀랄까요? 화를 낼까요? 아니면 울까요? 영자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게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샤워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아침은 목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아 대신 물을 한 컵 마시고 집을 나섰어요. 시계를 보니 아침 7시, 3시간이나 일찍 나온 셈이었죠. 영자는 천천히 걸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기분은 묘했어요. 두렵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했죠. 아파트 앞에 도착한 건 9시였습니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한 영자는 부동산 사무실 근처 카페에 들어가 5,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비싸다고 생각했을 텐데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죠.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고 학생들이 학교 가는 모습도 보였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영자에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10시 10분 전 영자는 카페를 나와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중개인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사모님. 일찍 오셨네요. 앉으세요. 영자는 의자에 앉아 가방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얼굴은 평온했어요. 심호흡을 몇 번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썼죠. 10분쯤 지났을 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40대쯤 돼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그가 명함을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박철수 대리입니다. 저희 상무님께서 매수하시는 건데 해외 출장 중이셔서 제가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중개인이 끼어들며 본격적으로 계약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건넸고 중개인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타닥타닥 키보드를 치며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실엔 키보드 소리만 울렸죠. 10분쯤 지나 계약서가 출력됐습니다. 중개인이 서류를 영자와 박대리 앞에 놓으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계약금은 4,700만 원이고요. 잔금은 일주일 후 월요일에 치르는 걸로 했습니다. 명도는 잔금 치르는 당일로 되어 있어요. 박대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명했습니다. 이제 영자 차례였어요. 영자는 볼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고 김영자 세 글자를 또박또박 적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가슴이 미친 듯이 두근거렸죠.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박 대리가 가방에서 현금 다발을 꺼냈습니다. 4,700만 원이 묵직하게 영자의 가방 속으로 들어갔어요. 생전 처음 만져보는 큰돈이었지만 영자는 담담하게 가방 지퍼를 잠갔습니다. 일주일 후 월요일 오전 10시에 은행에서 잔금 치르고 열쇠 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자는 차분하게 대답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계약이 끝났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죠. 밖으로 나온 영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근처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졌어요. 흥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였는지 알 수 없었죠. 한참을 앉아 있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어요. 아니에요.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아들은 알게 될 거예요. 자기가 살던 집이 팔렸다는 걸요. 영자는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사람들의 얼굴이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영자는 그대로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왜 우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죠. 후회해서일까요? 아니면 후련해서일까요? 둘 다였던 것 같습니다. 눈물을 다 쏟고 나니 몸이 가벼워졌어요. 영자는 일어나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에서 돈 다발을 꺼내 서랍에 넣어뒀죠. 일주일 후면 나머지 잔금이 들어올 겁니다. 그 돈으로 뭘 할까 생각해 보다가 곧 그만뒀어요.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녁이 됐을 때 영자는 밥을 짓지 않고 냉장고에 있던 우유를 꺼내 마셨습니다. 쓴맛이 났지만 억지로 삼켰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자는 깜짝 놀라 화면을 봤어요. 성민이었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벌써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알 리가 없었죠.
손가락이 떨리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나야. 잘 지내? 성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응, 잘 지내.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엄마, 다음 주에 지선이랑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요. 일본으로요. 지선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여행 가자고 해서 회사 휴가도 받았어요. 일주일 정도 다녀오려고요. 영자의 손이 굳었습니다. 일주일이면 정확히 집장금 치르는 날과 겹쳤습니다. 아들 부부가 여행을 간 사이에 집 주인이 바뀌는 거였죠. 그래, 잘 다녀와라. 네, 엄마. 선물 사다 드릴게요. 그럼 바빠서 끊을게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여행이라고요. 엄마 생일엔 바쁘다며 밥 한 끼도 안 먹으러 오더니 해외여행은 가는 거였죠. 그것도 일주일씩이나요. 영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어요. 자기가 한 일이 옳다는 확신이요. 다음 날부터 영자는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장을 보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냈어요. 하지만 밤마다 잠을 설쳤죠. 일주일 후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동안 성민에게서 문자가 몇 통 왔어요. 일본 여행 사진이었죠. 오사카 거리, 도쿄타워,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 사진에 며느리 지선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영자는 사진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스크린을 내려 사진들을 지워버렸죠. 목요일 저녁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잔금일이 월요일인데요. 10시에 국민은행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열쇠랑 서류 다 챙겨 오시고요. 명도 확인도 그날 바로 할 겁니다. 영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렇죠.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근데 사모님, 집에 사시는 분들한테 미리 말씀은 하셨죠? 이사 준비시키셔야 하는데요. 영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니요, 아직이요. 네, 월요일이 코앞인데요. 빨리 말씀하셔야 이사 준비라도 하시죠.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끊고 영자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말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그날 당하게 하려는 거였죠. 주말이 지나갔습니다. 영자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멍하니 보내며 밥도 제대로 안 먹고 텔레비전만 켜놓고 있었어요. 화면에서 뭐가 나오는지도 몰랐죠. 일요일 밤 영자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어요. 아들은 아직 일본에서 여행을 즐기고 있을 겁니다. 내일 저녁에 돌아온다고 했었죠. 영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이 안 됐지만 상관없었어요.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리고 지난번에 입었던 그 옷을 다시 꺼내 입었어요. 가방에 열쇠와 서류를 챙기고 도장과 신분증을 넣으며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시계를 보니 7시였습니다. 아직 2시간이나 남았지만 영자는 집을 나섰어요. 기다릴 수가 없었거든요. 버스 안에서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시장 가는 할머니들이 보였죠. 하지만 영자에게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모든 게 바뀌는 날이었어요. 은행에 도착한 건 9시 반이었습니다. 영자는 은행 앞 의자에 앉아 시계를 보며 기다렸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죠.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습니다. 10시가 되자
중개인이 박 대리와 함께 나타났어요. 그들을 따라 은행 안으로 들어간 영자는 창구 직원에게 안내를 받아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잔금 4억 2,300만 원이 영자의 통장으로 입금됐어요. 영자는 통장을 받아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4억 7천만 원. 계약금과 합쳐진 금액이었죠. 은행을 나온 영자는 박 대리와 중개인에게 말했습니다. 명도 확인은 사흘 뒤에 하면 안 될까요? 박 대리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사흘 뒤요? 계약서엔 오늘로 돼 있는데요. 죄송해요. 근데 제가 먼저 통보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쪽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중개인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사모님, 그럼 진짜 이사 준비 시키시는 거예요? 거주자분들이 순순히 나갈까요? 안 나가면 어쩔 수 없죠. 법대로 하는 거예요. 영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 대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사흘 뒤 목요일 오전 10시에 현장에서 만나죠. 제가 이삿짐 센터도 대동하겠습니다. 이삿짐 센터요? 네, 만약 거주자분들이 안 나가시면 강제로 짐을 빼야 하니까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영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제로 짐을 뺀다는 게 마음 한편으로는 가혹하게 느껴졌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요. 그럼 사흘 뒤에 봬요.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을 때 영자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전화를 해야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었죠. 영자는 핸드폰을 꺼내 성민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왜요? 무슨 일이에요? 성민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성민이 뭔가 느낀 듯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목소리가 이상하신데. 너희 집 말이야. 엄마가 팔았어.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성민의 목소리가 들렸죠. 뭐라고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 아니야. 일주일 전에 계약했어. 오늘 잔금 받았고.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사는 집인데 왜 팔아요?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뒤에서 지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무슨 일이야? 성민이 지선에게 뭐라고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지선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죠. 뭐? 집을 팔았다고? 전화기를 지선이 낚아챈 모양이었어요. 지선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팔아요? 영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집이니까 팔았어. 너희 집 아니고.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5년 동안 산 집인데요. 그래, 살게 해줬지. 근데 이제 못 살아. 새 주인이 생겼거든. 지선이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저희 보고 어디 가라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사흘 뒤 목요일까지 짐 다 빼고 나가. 사흘요? 말도 안 돼요. 이사 준비도 해야 하고 집도 구해야 하는데 사흘이 어떻게 돼요? 영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 나가면 어쩔 수 없어. 강제로 짐 빼낼 거야. 새 주인이 이삿짐 센터 직원들 데리고 간대. 이게 무슨... 지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성민이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제발요. 농담이시죠? 진짜 이러시는 거예요? 농담 아니야. 너 기억나니? 네 생일 때 엄마가 밥 같이 먹자고 했을 때. 성민이 침묵했습니다. 영자는 계속 말했어요. 지선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지?
시엄마랑 밥 먹는 게 스트레스래. 숨 막힌대. 그 말 엄마가 못 들었을 줄 알았지. 엄마, 그건. 그리고 며칠 전에 지선이가 친구들한테 한 말도 들었어. 엄마한테 몇 년 안 남았으니까 적당히 참아주면 된다고. 성민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집에 살면서 엄마를 그렇게 생각했어. 그게 엄마가 들을 말이야?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지선이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몰랐다는 건 너무 비겁한 짓 아니니? 그리고 너는 늘 아내 편만 들었어.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생일날은 바쁘다며 안 만나더니 여행은 가더라. 일주일씩이나. 그게 내가 평생 바쳐 키운 아들이 할 짓이야? 엄마, 이제 끝이야. 사흘 뒤까지 짐 싸서 나가. 안 나가면 길바닥에 짐 다 내놓을 거야. 영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핸드폰을 소파에 던지고 얼굴을 감싸쥐었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성민에게서 전화가 수십 통 왔습니다. 문자도 끊임없이 왔어요. 하지만 영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죠.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을 켰을 때 부재중 전화가 47통이었습니다. 문자는 100개가 넘었어요. 영자는 하나하나 읽지 않고 전부 삭제했습니다. 화요일이 됐습니다. 영자는 평소처럼 장을 보고 청소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계속 아들 생각이 났거든요. 지금쯤 짐을 싸고 있을까요? 아니면 새 집을 구하러 다니고 있을까요? 수요일 저녁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자는 깜짝 놀라 현관으로 갔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성민과 지선이 서 있었습니다. 영자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성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민이 계속 초인종을 눌렀어요. 엄마, 제발요. 이야기 좀 해요. 뒤에서 지선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영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문을 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참았어요. 지금 문을 열면 또다시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엄마, 저희 정말 갈 데가 없어요. 당장 집 구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만, 아니 닷새만이라도 시간을 주세요. 성민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인터폰을 껐어요. 밖에서 성민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영자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밖이 조용해졌어요. 영자는 조심스럽게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성민과 지선은 돌아간 모양이었어요.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자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어요. 드디어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었죠. 아파트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영자의 손은 계속 떨렸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하니 박 대리가 이미 와 있었어요. 그 옆에는 이삿짐 센터 직원 4명이 서 있었죠. 큰 상자들과 테이프, 비닐도 준비돼 있었습니다. 사모님 오셨네요. 시작할까요? 박 대리가 물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행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503호 앞에 섰을 때 영자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박 대리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성민이 나타났어요. 얼굴은 푸석푸석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죠. 밤새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습니다.
엄마. 성민이 영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박 대리가 성민에게 말했습니다. 소유권이 저희 쪽으로 넘어왔으니 지금부터 명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짐 다 싸셨죠? 성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못 쌌어요.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계약서에 오늘까지로 돼 있습니다.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박 대리가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손짓했어요. 직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이러시면 안 되죠. 성민이 막아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직원들은 거실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를 상자에 담고 그릇들을 박스에 넣고 책들을 포장했죠. 지선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그만하세요. 제발요. 지선이 소리쳤지만 직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현관 밖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표정은 굳게 유지했죠. 2시간쯤 지났을 때 모든 짐이 상자에 담겼습니다. 직원들이 상자들을 복도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성민과 지선은 멍하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죠. 짐은 1층 로비에 내려놓겠습니다. 트럭 부르셔서 가져가세요. 박 대리가 말했습니다. 성민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영자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일어나. 이제 늦었어. 엄마. 영자는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에는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성민과 지선의 5년 생활이 담긴 짐들이었죠. 영자는 그 짐들을 보며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돌리고 아파트를 빠져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온 영자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계속 걸었어요. 버스를 기다리며 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버스가 왔습니다. 영자는 버스에 올라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아파트가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영자는 가방을 꽉 껴안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등을 기댄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눈을 감으니 아까 봤던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무릎 꿇은 아들의 모습, 울부짖던 며느리의 얼굴, 복도에 쌓인 짐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영자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성민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식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들이 세월의 때를 묻힌 채 그대로 보관돼 있었죠. 영자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7살쯤 된 성민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그때 성민이가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영자는 그런 아들을 달래느라 학교까지 손잡고 걸어갔었죠. 교문 앞에서 아들이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영자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밀어넣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그만 생각하자.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려고 밥상을 차렸지만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거든요.
결국 밥을 그대로 두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영자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너무 심한 걸까? 그래도 아들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하지만 곧 며느리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생일까지 챙겨야 돼? 나 숨 막혀. 영자는 이를 악물었어요. 아니에요, 잘한 겁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지만 가만히 누워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않았지만 일단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어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공원엔 산책 나온 노인들이 몇 명 보였죠. 다들 누군가와 함께였어요. 부부끼리 손잡고 걷는 사람도 있었고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며 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영자는 혼자였어요.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과는 이제 연을 끊었죠.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거든요. 사람 사귈 시간도 여유도 없었어요. 1시간쯤 앉아 있다가 슈퍼에 들렀습니다. 장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카트를 끌고 매대 사이를 걸으며 필요한 것들을 집어넣었어요. 두부, 계란, 김치, 라면. 혼자 먹기엔 충분한 양이었죠.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입구에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시니어 봉사활동 참가자 모집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영자는 전단지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노인복지재단에서 시니어분들의 봉사활동을 모집합니다. 독거노인 돌봄, 무료급식 봉사, 재능 기부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돼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영자는 전단지를 떼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전단지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봉사활동이라 평생 일만 하느라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많았습니다. 할 일도 없었고요. 영자는 핸드폰을 꺼내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더니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희망노인복지재단입니다. 저기요, 전단지 보고 전화했는데요. 봉사활동 하고 싶어서요. 아, 네. 감사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영자입니다. 김영자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8이요. 아, 그럼 우리 프로그램에 딱 맞으시네요. 내일 오전 10시에 재단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상담하고 활동 배정해 드릴게요. 네, 갈게요. 전화를 끊고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자꾸 아들 생각이 났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일찍 일어나 재단 사무실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버스로 30분 거리였죠. 옷을 단정하게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3층 건물 2층에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니 유리문에 희망노인복지재단이라는 글씨가 보였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책상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자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어제 전화했던 김영자인데요. 봉사활동 상담 받으러 왔어요. 아,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사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자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사무실 벽에는 봉사활동 사진들이 붙어 있었죠. 노인들이 웃으며 밥을 나눠주는 사진, 손을 잡고
산책하는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부드러워 보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아 편안한 느낌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 재단 이사장 서준입니다.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악수를 받았어요. 김영자입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두 사람은 상담실로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서준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봉사활동에 관심 가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하기엔 너무 복잡했고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시간이 많아서요. 혼자 있으니까 외롭기도 하고요.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를 판단하는 눈빛이 아니라 이해하는 눈빛이었어요.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아들은 멀리 있어요. 영자는 멀리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죠. 물리적으로는 가깝지만 마음으로는 이제 멀리 있었으니까요. 그러셨군요. 저희 재단에서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독거노인 가정 방문해서 말벗 되드리기, 무료 급식소에서 식사 배식하기, 동네 청소 봉사 같은 것들이요. 어떤 활동에 관심 있으세요?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독거노인 말벗이라. 자기도 거의 독거노인이나 다름없는데 남을 돌볼 수 있을까요? 급식 봉사요. 밥 해본 경험은 많아서요.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서준이 영자를 불렀습니다. 영자님,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시겠어요? 제가 이 근처 괜찮은 카페 알거든요. 영자는 놀랐습니다. 이사장이 자기 같은 노인한테 차를 마시자고 하다니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바쁘실 텐데. 아니에요, 저도 막 점심시간이거든요. 그냥 가볍게 이야기나 나눠요. 서준의 눈빛이 진심 어린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재단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서준이 커피를 주문하고 영자 앞에 놓았어요. 영자님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왜 갑자기 봉사활동을 하시려는지요. 영자는 커피잔을 들었다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냥 혼자 있으니까 자꾸 생각이 나서요. 하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요. 힘든 일이 있으셨나 봐요. 영자는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남자였지만 눈빛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제가 아들한테 집을 빼앗았어요. 말이 나오고 나서 영자는 놀랐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서준은 놀라지 않았어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죠. 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한테 집을 사줬는데 며느리가 저를 짐처럼 생각했어요. 생일날 밥같이 먹는 게 스트레스래요. 그래서 집을 팔았어요. 며칠 전에 강제로 짐 빼냈고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제가 너무 심한 걸까요? 그래도 아들인데. 아니에요. 당연한 권리를 찾으신 거예요. 누구도 함부로 대해줄 권리는 없어요. 가족이라고 해도요. 서준의 말에 영자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편을 들어준 게 얼마만인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평생을 아들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허전해요. 서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김영자님, 이제 님을 위해 사세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사셨잖아요.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어떻게요? 봉사활동도 좋고, 취미 생활도 좋고, 여행도 좋아요. 그리고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공동체 주택 프로그램이 있어요. 비슷한 나이대 분들끼리 모여 사시면서 서로 돕고 지내는 거죠. 관심 있으세요? 영자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시니어 공동체 주택이라니요. 그게 뭔가요? 혼자 사시는 게 외로우시잖아요. 비슷한 처지의 분들끼리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생활하시되 필요할 때 서로 도우며 지내는 거죠. 저희가 관리도 하고요. 영자는 그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혼자가 아닌 삶이라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카페를 나올 때 영자는 서준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 같은 노인한테요. 서준이 웃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같은 상황이셨거든요.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말년에 혼자 외롭게 돌아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일을 시작했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서준의 따뜻한 눈빛이 이해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직도 아들 생각이 났지만 예전만큼 아프지는 않았죠. 핸드폰을 꺼내보니 성민에게서 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읽지 않고 삭제했어요. 이제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거든요. 화요일 아침 영자는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이 첫 봉사활동 날이었어요. 잠을 설쳤지만 몸은 가벼웠죠. 오랜만에 뭔가 해야 할 일이 생겼다는 게 묘하게 설레기도 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편한 옷을 입었어요. 면바지에 티셔츠, 그 위에 얇은 점퍼를 걸쳤죠. 급식소는 재단에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영자는 8시 반에 도착했어요. 일찍 온 거였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몇 명이 앞치마를 두르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6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가 다가왔어요. 얼굴에 주름이 있었지만 표정이 밝았죠. 네, 김영자라고 합니다. 아, 어제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박순자예요. 여기서 2년째 봉사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순자가 영자를 부엌으로 안내했습니다. 큰 솥이 3개나 있었고 채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오늘은 된장찌개랑 나물 반찬 만들 거예요. 채소 다듬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영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금치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손에 익은 일이었죠. 평생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옆에서 순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살아요. 자식들은 어디 있어요? 영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멀리 있어요. 그렇구나. 저도 딸 둘 있는데 다 시집 갔어요. 명절 때나 보죠. 그래도 가끔 전화는 하니까 다행이에요. 영자는 대답하지 않고 시금치만 계속 다듬었습니다. 순자는 눈치 빠르게 화제를 돌렸어요. 여기 와보니까 어때요? 처음이라 낯설죠? 아니요, 괜찮아요. 일 자체는 익숙해서요. 그럼 다행이네. 나중에 배식할 때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밥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채소를 다듬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다른 봉사자들도 속속 도착해서 함께 음식을 준비했어요. 11시가 되자 급식소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들이 줄을 서서 들어왔어요.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 허리가 굽은 할머니, 혼자 오기 힘들어서 부축을 받는 분들도 있었죠. 영자는 국자를 들고 된장찌개를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많이 드세요. 영자가 말하자 한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따뜻한 밥 먹네요. 그 말에 영자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몰랐거든요. 며느리한테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죠. 배식이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순자가 옆으로 왔습니다. 영자 씨, 일 잘하시네요. 손이 빠르고 깔끔해요. 평생 해온 일이라서요. 그래도 처음인데 이렇게 잘하기 쉽지 않아요. 다음 주 목요일에도 오시죠? 네, 올게요. 봉사활동을 마치고 나오니 서준이 급식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영자를 보자 손을 들어 흔들었어요. 김영자님, 첫날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잘하셨다고 안에서 연락 왔어요. 손이 빠르시다고요. 영자는 쑥스러웠습니다. 칭찬받는 게 어색했거든요. 시간 되시면 점심 같이 하시겠어요?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제가 사는 거예요. 첫 봉사 기념으로요. 서준은 영자를 근처 한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조용하고 깔끔한 곳이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불고기 정식을 주문했죠. 오늘 보람 있으셨어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누군가한테 고맙다는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봉사활동의 가장 큰 보람이에요.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받는 게 더 많거든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영자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멈췄어요. 밥을 먹으려니 갑자기 성민이 생각이 났거든요. 지금쯤 아들은 뭘 먹고 있을까요? 제대로 밥은 먹고 있을까요? 괜찮으세요? 서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네, 괜찮아요. 아직도 아들 생각 많이 하시죠? 영자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표정 보면 알아요. 지금도 미안해하고 계시죠? 아니에요. 미안하지 않아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서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영자님이 한 건 당연한 일이에요. 오히려 아들분이 반성해야죠. 그래도 아들인데요. 제가 키운 아들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어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제 할머니 얘기해도 될까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3남매를 키우셨어요.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자식들이 다 결혼하고 나니까 할머니를 찾지 않았어요. 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명절 때도 안 왔어요. 전화도 안 했고요. 할머니는 그래도 자식들 걱정만 하셨어요. 혹시 아플까봐, 혹시 힘들까봐. 그러다 혼자 쓸쓸하게 돌아가셨어요. 영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장례식 때 자식들이 와서 울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살아생전엔 찾지도 않다가 돌아가시니까 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죠. 서준이 영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영자님은 잘하신 거예요. 살아계실 때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신 거예요. 죽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영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서준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아들분도
이번 일로 배울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요. 지금은 원망할 수도 있지만 나중엔 이해할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그리고 그때 아들분이 진심으로 사과하면 그때 용서하셔도 늦지 않아요. 영자는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어요. 점심을 먹고 나와 걷는데 서준이 물었습니다. 시니어 공동체 주택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직접 보시면 감이 올 거예요. 지금요? 네, 지금 시간 되세요? 영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봤자 할 일도 없었어요. 네, 가볼게요. 두 사람은 차를 타고 20분쯤 달렸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깔끔한 3층 건물이 나타났어요. 희망 시니어 하우스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여기에요. 지금 12분이 사시는데 한 분이 곧 이사 가셔서 한 자리 남아요. 안으로 들어가니 깨끗한 로비가 나왔습니다. 소파와 테이블이 있었고 책장에는 책들이 가득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며 서준이 설명했습니다. 각자 방이 있고요. 부엌이랑 거실은 공용이에요. 원하시면 혼자 요리해서 드실 수도 있고 같이 모여서 드실 수도 있어요. 한 방문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방이었어요. 침대, 책상, 옷장, 화장실까지 다 갖춰져 있었죠. 월 임대료는 50만 원이에요. 관리비 포함이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건강 체크도 하고 필요한 거 도와드려요. 영자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했죠.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사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영자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시니어 하우스라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 사는 집은 너무 컸고 외로웠거든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빈 집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어요. 20년을 산 집이었지만 이제는 정이 안 갔죠. 핸드폰을 꺼내니 성민에게서 온 문자가 23개였습니다. 영자는 하나씩 읽어내려갔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연락 좀 주세요. 걱정돼요.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제발요. 마지막 문자는 오늘 아침에 온 거였습니다. 엄마, 저희 지금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요. 지선이랑 많이 싸웠어요. 이혼 얘기도 나왔어요. 엄마가 옳았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영자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연락할 생각은 없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그날 밤 영자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해야 할까요? 영자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요, 이사장님. 네, 영자님. 무슨 일이세요? 그 시니어 하우스요. 들어가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서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잘 결정하셨어요. 언제부터 들어오시겠어요? 빠를수록 좋아요. 이 집에 더 있기 싫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가능해요. 제가 계약서 준비할게요. 전화를 끊고 영자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이었어요.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갈 준비를 해야 했죠. 영자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을 하나씩 꺼내며 필요한 것과 버릴 것을 나눴어요. 성민이가 어렸을 때 입었던 옷들도 나왔습니다. 영자는 잠시 그 옷들을 쓰다듬다가 박스에 넣었어요.
부엌 서랍을 열자 성민이가 학교 다닐 때 그린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라고 쓴 카드도 있었어요. 영자는 그것들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박스에 담았죠. 짐을 정리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필요한 것들만 추리니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이불 한 채, 그릇 몇 개, 그게 전부였죠. 나머지는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평생의 짐이 이렇게 적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했죠. 영자는 빈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20년을 산 집이었어요. 성민이를 키운 집이었죠. 추억이 많은 곳이었지만 이제는 떠날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나오며 영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밖으로 나왔어요.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죠. 시니어 하우스로 가주세요. 차가 출발하며 집이 점점 멀어졌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시니어 하우스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서준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어서 오세요. 짐이 별로 없으시네요. 이사장과 함께 짐을 2층 방으로 옮겼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라 금방 끝났어요. 영자는 방 안에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죠.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와 따뜻했어요. 천천히 정리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서준이 말하고 나가려는데 영자가 불렀습니다. 이사장님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셔서. 아니에요. 저야말로 영자님 같은 분이 와주셔서 감사하죠. 서준이 나가고 영자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에 옷을 걸고 이불을 침대에 펼쳤어요. 서랍에는 속옷과 양말을 넣었죠. 1시간쯤 지나니 방이 제법 정리됐습니다. 짐을 다 풀고 거실로 나갔어요. 소파에 3명의 할머니가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자를 보자 한 분이 손짓했어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이리 와서 앉아요. 영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저는 최정숙이에요. 여기 제일 오래 살았어요. 3년째예요. 김영자라고 합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도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명희예요. 작년에 들어왔어요. 잘 부탁해요. 3번째 할머니는 조용히 웃기만 했어요. 정숙이 설명했죠. 저분은 강순희 씨예요. 말이 좀 없으신 편이에요. 근데 마음은 따뜻하신 분이에요. 영자는 3사람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왠지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점심 먹었어요? 명희가 물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요. 그럼 우리랑 같이 먹어요. 오늘 제가 김치찌개 끓였거든요. 4사람은 식탁에 모여 앉았습니다. 명희가 김치찌개를 가져왔고 정숙이 밥을 퍼왔어요. 순이는 반찬을 챙겨 놓았죠. 오랜만에 여럿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거였습니다. 많이 드세요. 우리 여기서는 가족처럼 지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영자는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얼큰하고 맛있었죠. 맛있어요. 그렇죠? 명희 씨 요리 솜씨가 좋아요. 여기서 제일 잘해요. 명희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뭐려, 그냥 평생 해온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정숙이 물었어요. 영자 씨는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살아요. 자식은 있어요? 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따로 살아요. 그래요. 저도 딸이 둘인데 다 멀리 있어요. 명절 때나 한 번씩 보죠. 명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아들 셋인데 다 외국에 있어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해요. 순이는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어요. 정숙이 설명했죠. 순이 씨는 자식이 없어요. 젊었을 때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사셨대요. 영자는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순이가 조용히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 아니라 담담한 웃음이었죠.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같이 했습니다. 명희가 설거지를 하고 영자가 닦고 정숙이 정리했어요. 순이는 식탁을 닦았죠. 모두가 자기 역할을 알고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여기서는 돌아가면서 요리해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요. 그럼 각자 알아서 먹으면 돼요. 정숙이 설명했습니다. 내일은 제가 해볼게요. 뭐 해드릴까요? 아무거나 좋아요. 영자 씨 입맛에 맞는 거 해봐요. 오후가 되자 다들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자도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평화로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혼자 살 때는 항상 불안했거든요. 밤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아프면 누가 알아줄까, 그런 걱정들이 많았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옆방에 사람들이 있다는 게 든든했어요. 저녁 무렵 거실로 나가니 명희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 밥 먹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쉬어요. 저녁은 된장찌개와 생선구이였습니다. 네 사람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정숙이 물었어요. 영자 씨, 여기 와서 어때요? 괜찮아요? 네, 좋아요.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요. 다행이네. 처음엔 다들 적응 힘들어해요. 낯선 사람들이랑 같이 사는 거니까요. 근데 시간 지나면 가족 같아져요. 명희가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엔 불편했는데 이제는 혼자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외로울 것 같거든요. 순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와서 제일 좋은 건 밤에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도 공감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시니어 하우스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화요일과 목요일엔 봉사활동을 나갔죠. 오후엔 명희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거나 정숙과 함께 장을 봤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할머니들은 각자 방에 있었죠. 영자는 핸드폰을 꺼내 성민에게서 온 문자들을 읽었습니다. 최근 문자는 사흘 전에 온 거였어요. 엄마, 저 지선이랑 이혼했어요.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맞았어요. 지선이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집을 사랑했던 거예요. 영자는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혼이라니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다음 문자를 읽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혼자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요. 작은 방이지만 괜찮아요. 제 힘으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영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마지막 문자를 읽었습니다. 엄마, 연락 안 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냥 엄마가 건강하시기만 바랄게요. 사랑해요, 엄마. 영자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답장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서준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시죠? 이사장님, 왜 이런 것까지 사오세요?
정숙이 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서준이 웃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다들 같이 나눠 드세요. 서준은 과일을 식탁에 놓고 영자를 봤습니다. 영자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건물 앞 벤치에 앉았어요. 적응은 잘하고 계세요? 네,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서준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시니어 자립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어요. 노년층도 독립적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영자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익명으로요.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노후를 설계한 분의 사례로요.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야기를요? 네, 많은 노인분들이 자식에게 무시당하면서도 참고 살아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영자님은 달랐어요.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찾으셨죠. 근데 그게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아들한테서 집을 빼앗은 게요? 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빼앗은 게 아니라 되찾으신 거예요. 원래 영자님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건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어요. 영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기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요.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 안 하셔도 돼요. 알겠어요.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준의 제안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자기 이야기를 공개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의미 있는 일 같기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장님, 저 할게요. 그 캠페인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영자님. 근데 조건이 있어요. 제 아들이 이 사실을 모르게 해주세요. 완전히 익명으로요. 물론이죠. 걱정 마세요. 일주일 후 재단 사무실에서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기자 한 명과 서준이 함께 했어요. 영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생을 아들만 보고 살았던 것, 집을 사줬던 것, 며느리에게 무시당했던 것, 그리고 집을 되찾았던 것까지요. 말하는 동안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이제 어떻게 사실 계획이세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영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저를 위해 살 거예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는 제 행복을 찾을 거예요. 아들분과는 화해하실 생각 없으세요? 언젠가는요. 근데 그건 제가 준비됐을 때예요. 아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했을 때요. 인터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자는 후련했습니다. 가슴속에 쌓여있던 말들을 다 쏟아낸 느낌이었어요. 일주일 후 기사가 났습니다. 당당한 노후를 선택한 60대 여성의 용기라는 제목이었어요. 영자는 이름도 사진도 나오지 않았지만 자기 이야기가 활자로 찍혀 있는 걸 보니 신기했죠.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요. 대부분 응원의 메시지였죠. 정말 용기 있는 분이시네요.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힘이 됩니다. 자식이라고 부모를 함부로 대해선 안 되죠. 잘하셨어요. 모든 부모님들이 이렇게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자는 댓글들을 읽으며 처음으로 자기가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후회도 미안함도 사라졌어요. 이제는 앞만 보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거실에서 명희가 불렀습니다. 영자 씨, 저녁 먹어요. 영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밥과 국이 차려져 있었어요. 정숙과 순이도 앉아 있었죠. 오늘 뭐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환해 보이는데 정숙이 물었습니다. 영자는 웃었어요. 네, 좋은 일 있었어요. 네 사람은 둘러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가 거실에 퍼졌어요. 영자는 이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죠. 두 달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시니어 하우스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아침마다 명희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고 정숙과 함께 장을 보며 순이와 함께 조용히 차를 마시는 일상이 자리 잡았죠. 화요일과 목요일엔 어김없이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영자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성민이에요. 영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두 달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죠.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엄마,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저 성민이에요. 성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무슨 일이니? 엄마, 보고 싶어요. 한 번만 뵙고 싶어요.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민이 계속 말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많이 반성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발요. 사과하고 싶어요. 영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엄마. 영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서준이 와 있었습니다. 정숙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영자를 보자 일어섰어요. 영자님,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준이 알아챘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영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들한테 전화 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만나고 싶대요. 사과하고 싶대요.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만나고 싶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무서워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 님은 당당하시잖아요. 만약 만나신다면 떳떳하게 만나세요. 용서는 그 다음 문제고요. 정말 만나도 될까요? 그건 영자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하지만 제 생각엔 한 번쯤은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들분이 얼마나 변했는지 보시고 판단하세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준이 덧붙였어요.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혼자 가시긴 힘드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래도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혹시 모르니까요. 그날 저녁 영자는 성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동네 공원에서 보자. 답장은 금방 왔어요. 네, 엄마 꼭 나갈게요. 감사합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영자는 아침부터 옷장 앞에 서서 뭘 입을지 고민했어요. 결국 깔끔한 회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골랐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오늘 어디 가세요? 옷을 예쁘게 입으셨네요. 명희가 물었습니다.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아들 만나러 가요. 어머, 정말요? 잘 됐네요. 잘 된 건지 모르겠어요. 떨려 죽겠어요. 정숙이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당당하게 다녀오세요.
영자 씨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공원까지는 버스로 20분 거리였어요. 버스 안에서 영자는 계속 손을 비볐습니다. 긴장돼서 손바닥에 땀이 났거든요. 공원에 도착하니 벤치에 성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많이 달라 보였어요. 살이 빠졌고 옷차림도 초라했죠. 양복이 아니라 낡은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다가가자 성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성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엄마. 성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자는 깜짝 놀랐어요. 일어나.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사과드려야 해요.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영자는 당황해서 말했죠. 일어나.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 성민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죠. 성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영자는 성민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있었어요. 지선이랑 이혼했어요.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집 잃고 나니까 지선이가 완전히 변하더라고요. 매일 싸웠어요. 결국 지선이가 먼저 나갔고요. 지금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요.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에요.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혼자 빨래하고 그래요. 성민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제 힘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엄마는 평생을 그렇게 사셨는데 저는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영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참았습니다. 성민이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생일날 밥 먹자고 하셨을 때 제가 갔어야 했어요. 지선이 눈치 보지 말고 엄마 편을 들었어야 했어요. 근데 저는 비겁하게 아내 편만 들었어요. 영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성민을 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했어요. 2달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죠. 너 지금 나한테 뭘 바라는 거니? 영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성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안 바라요. 그냥 용서만 받고 싶어요. 다시 엄마 아들로 인정받고 싶어요. 돈이 필요한 거 아니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 이제 제 힘으로 살 거예요. 엄마한테 더 이상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영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너 기억나니? 네가 7살 때 학교 가기 싫다고 울었던 거. 네, 기억나요. 엄마가 학교까지 손잡고 걸어갔지. 교문 앞에서 네가 뒤돌아보며 손 흔들었어. 그때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엄마는 생각했어. 아들 하나만 잘 크면 된다고. 이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그래서 평생을 너만 보고 살았어. 엄마. 근데 네가 결혼하고 나서 달라졌어. 아니, 달라진 게 아니라 원래 그랬던 건지도 모르겠다. 엄마는 그냥 너한테 짐이었던 거야. 성민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럼 왜 엄마 생일날 안 왔니? 왜 지선이 그런 말 했을 때 엄마 편을 안 들었어? 성민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자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는 네가 미운 게 아니야. 그냥 서운했어. 너무 서러웠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엄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성민이 영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영자는 손을 뺐습니다. 아직 안 돼.
아직은 엄마가 준비가 안 됐어. 언제쯤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모르겠다.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넌 너 스스로를 증명해야 해. 어떻게요? 혼자 힘으로 살아봐. 제대로. 누구한테 기대지 말고 내 능력으로. 그렇게 1년을 살고 나서 다시 와.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꼭 증명할게요. 영자가 일어섰습니다. 성민도 따라 일어났어요. 그럼 가봐라. 몸 건강히 챙기고 엄마도 건강하세요. 연락 가끔 드려도 될까요? 영자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자만. 전화는 아직 부담스러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영자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멀리서 서준이 차에 기대 서 있는 게 보였죠. 영자가 다가가자 서준이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복잡해요. 울지는 않으셨네요. 울 뻔했어요. 근데 참았어요. 울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서준이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잘하셨어요. 당당하게 하셨어요. 차 안에서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원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성민은 아직 벤치에 서서 영자가 탄 차를 바라보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니 명희와 정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명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소파에 앉았어요. 1년 후에 다시 보기로 했어요. 그때까지 혼자 힘으로 살아보라고 했어요. 잘하셨어요. 너무 쉽게 용서하면 안 되죠. 정숙이 말했습니다. 순이가 차를 가져왔어요. 따뜻한 녹차였죠. 마음 진정하세요. 영자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몸을 녹였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처럼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명희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오랜만에 푹 잤어요. 다행이네요. 얼굴이 한결 밝아 보여요.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영자는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괜찮을 것 같다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은 행복하다고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영자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성민이었어요. 엄마 어제 만나주셔서 감사했어요. 1년 후에 꼭 당당한 모습으로 뵐게요. 사랑합니다. 영자는 문자를 읽고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던 그녀는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있었어요. 성민은 1년 동안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며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자는 그 시간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언젠가 아들이 정말로 변했다고 확신하는 날이 오면 그때는 다시 손을 잡아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영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68배 나이에 찾은 새로운 삶, 당당한 노후, 그리고 진정한 자유였죠. 무례함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리고 부모라는 이유로 무한정 참고 견딜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영자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